자, 안녕하세요. 불교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대원 아카데미에서 하는 정식 수업이기 때문에 교재를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런데 물론 뭐 교재를 가지고 한다고 해서 교재를 읽거나 그러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재 읽는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우리는 선생의 자격 기준 중에 교재를 읽고 있다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가 전문가면 최소한 그것을 외우고 숙지할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불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기본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세계에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떼거리로 태어났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건 굉장히 재밌는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히라베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요. 약 2200년대에서부터 2800년 사이에 다 나옵니다. 5만 대만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쪽 유럽 쪽으로 가면 그게 이제 히랍 철학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등장한 사람은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뭐 아르키메데스, 그 다음에 파르메이데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제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자 들어가는 사람들, 이름 맨 끝에 스자가 들어가는 사람들 집단이 떼거리로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히랍 철학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불교 얘기하는데 뭔 히랍을 얘기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세를 무너뜨리고 르네상스로 바뀌면서 사실 유럽이 주도하는 어떠한 흐름, 문화가 지금 전 세계를 감고 있는 거죠. 이제 물론 미국식으로 좀 바뀌기는 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보면 패권자죠. 그리고 우리는 다 무너졌죠. 진짜 뭐 개박살이 났죠.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도 사실은 이게 서구적 방식이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그렇잖아요. 절에서도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좌식 문화 때문에 다 힘들다는 거예요. 연세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입식 문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의자 놓으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앉아 계시니까 이게 별 일이 아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수업하잖아요. 보통 일 아닙니다. 한 2시간 앉아 있으면 극기의 싸움이 되는 거죠. 이제 정신은 안 들리고 몸이 아픈데 뭐 쥐가 나는데. 그래서 그런 식 패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 입식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최근 들어서 그 문제가 더 가속화됐죠. 그게 뭐냐면 코로나 시절에 식당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서 입식으로 만들었죠. 맞잖아. 식당 가보면 그래서 이제 좌식 비중이 훨씬 줄어들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절은 엄청나게 불리해집니다. 절만 앉아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절에 들어오는 사람, 그 다음에 신발을 벗는 사람들이 점점 더 없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주 5일제가 되면서 타격을 받은 종교가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일요일은 짜파게티인데 그냥 쌉소리고요. 일요일만 쉴 때는 교회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는데 토요일부터 쉼으로 인해서 지정이 이게 일요일에 교회를 가기 위해서 1박 2일짜리를 안 짜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 5일제가 되면 종교 지형에서 불교가 유리합니다. 왜? 밖으로 좀 더 멀리 나갈 확률이 커지거든.
이해가 됩니까? 이런 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시지? 우리는 맨 그런 생각만 하거든. 사실은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 요건 요렇게 될 거다, 요렇게 될 거다, 이 예측을 계속합니다. 누가 물어보느냐, 종단이 물어보느냐, 물어보는 놈 한 놈도 없어. 그냥 나 혼자 생각해. 진짜.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이게 식당이 좌식을 벗고 입식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서 바꾸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거 엄청난 문제가 초래되겠다. 그래서 절도 의자를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가 공공연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유는, 더 재밌는 거는 임진왜란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당에 신발 신고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발을 벗고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국 절에 가 보시면 다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법당에. 법당에. 그래서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제 종교라는 게 하나를 이렇게 바꾼다는 게 진짜 어려워요. 국회에서 법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다 그냥 우리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한복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도 빌려 입는 분들도 있고. 왜? 한 번 입고 너무 비싼 걸 갖다 놓으려니까 그 다음에 아깝지. 그리고 어디 치우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 결혼식 안 시켜봤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복을 입으면 또 더럽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한복 안 입는 사람들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로 뭘 하냐면, 한복이 뭐 멋스러워요. 웃기고 있네. 그거 직접 입어봐. 나는 한복을 내가 수십 년, 제가 한 30년을 한복을 이게 승복도 한복이거든요. 입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런 옷을 입으면 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골로 가는 일이다. 그래서 해보면 알아. 그 뭐가 똑같은 거 아니면, 한옥 이렇게 보고 이런 데 살면 너무너무 운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살아봐. 너 한번 살아봐.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왜 사람들이 한옥을 짓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한다. 한옥 체험 같은 건 괜찮아. 경복궁 가서 한복 빌려 입고 사진 찍는 건 괜찮아. 계속 입어봐. 왜 사람들이 편하고 좋고 뽀대가 나는데 안 하겠어?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 직접 해보면 힘들어. 그러니까 서구적으로 지금 다 바뀐 거예요. 서구적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들의 문화력도 있었지만 사실은 편리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편리성이 없었으면 안 바뀌었을 겁니다. 안 바뀌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거 시설도 그렇고, 의식주 중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식주 중에 식의 일부분, 음식의 일부분을 빼놓고는 싹 바뀌었죠. 한복을 입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옥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다 바뀌었잖아. 맞잖아. 전 세계에서 가장 유례가 없는 아파트 열풍이 우리나라잖아. 주거 환경에서 아파트가 압도적 비율을 차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너무너무 재밌잖아. 미국에도 없고 유럽에도 없어. 원래 한옥이라고 하는 거는 땅을 밟고 자유롭고 넓게 사는 이런 문화인데, 이거는 완전히 규격화된, 그것도 디자인도 더럽게 안 좋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관공서 건축물이 디자인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관공서하고 학교, 진짜 성냥갑 같이 다 지어놨었지.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관공서가 되게 좋죠. 무슨 뭐 구청 뭐 이런 거 한번 봐봐. 그러면 야, 용산구청 뭐 이런 거 봐봐. 야, 속으로 그 생각 딱 들지. 야, 지도는 안 된다고 저것들이. 서울시청 이런 거 한번 봐봐. 물론 저렇게 뽀대나게 짓는 것도 서울 시민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어라는 생각을 들지만, 야, 지도는 안 된다고. 지돈 들면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잠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면 그렇게 가는 건데, 아파트는 디자인이 그렇게 좋아졌나? 생각해 보면 딱히 다른 건물들이 디자인이 좋아진 거에 비해서 아파트 디자인 발전 속도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그 규격화 속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려고 해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차이가 뭐죠?
황금성에서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팔 때 단독주택은 약간의 가격이 더 널뛰는 거고, 마치 단독주택은 다이아몬드라고 똑같은 거고 아파트는 금하고 똑같은 거지. 팔 때, 살 때 말고 팔 때. 아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뭔 생각을 했으면 했다라고 말을 하던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시다시피 동아시아는 거의 문화적으로는 상당 부분을 종속당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시발점이 뭐냐? 르네상스잖아. 르네상스가 다시 어떻게 보면 옛날로 돌아가는 그리스 전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 로마의 그들의 전통. 그게 뭐냐? 힐압 철학이죠. 힐압 철학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걸로 돌아가서 유럽은 떡상을 했고, 동아시아는 지금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래도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세계를 주도한다 이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죠. 그래서 그런 정도가 돼서, 그래서 힐압 철학과 관련하면 사람들이 뭔 우리랑 뭐 큰 관계가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 자체에서. 그리고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왜 국영수 할 때 수학을 그렇게 배웠는가? 그거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저도 학교를 쭉 다니다 보면 졸업 시험에는 영어 시험을 봅니다.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다 졸업 시험에 영어 시험을 봐요. 그럼 내가 영어를 잘하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졸업 시험에 영어 시험을 본다는 얘기지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 그래서 영어 시험은 봐. 나도 영어 시험을 굳이 왜 보는지는 잘 모르겠어. 이유는 아니 영어 쪽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 전공이 영어랑 별 관계가 없는데 왜 영어 시험을 보지? 그런데 영어는 봐. 그러면 국어는 우리가 그냥 평생 쓰는 거니까 뭐 그런갑다. 그래서 국영수 배점에서 국어가 큰갑다. 이해가 되잖아. 영어는 뭐 외국에 영어 쓰는 놈도 많고 이러니까 이해가 되지. 수학은 어렵기는 딥다 어려운데 한 30만 넘어가도 특별히 그쪽 전공자들이 아니면 그쪽으로 해서 뭐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면 구구단만 외워도 충분한데 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의 머리에 쥐가 나도록 했을까? 그게 플라톤 때문입니다. 플라톤. 그래서 힐압 철학에서는 진리에 이르는 방법을 수학이라고 생각했어요. 수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수학은 가장 깔끔하대. 그러니까 예외가 없지. 그래서 인간이 진리에 이르는 중간 단계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수다. 그래서 수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 수학 체계까지 들어온 사람이 피타고라스. 다 들어보셨잖아, 그죠? 피타고라스 얘기 들으니까, 이름 들으니까 전생 막 떠오르는 느낌 안 들어요? 맞다, 피타고라스도 있었다 이런 생각 들잖아. 근데 피타고라스가 굉장히 특이한 종교인입니다. 그 학파가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느낌의 종교예요. 피타고라스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야. 그래서 뭐 콩을 먹지 마라, 금지식인데 콩이 나와. 각 종교마다 금지식들이 있거든요. 불교도 있잖아. 뭐 매운 거 관련된 거, 뭐 부추, 뭐 달래, 마늘, 파, 흥거, 뭐 이런 것들 뭐 먹지 마라. 들어보셨죠? 한 번 정도는. 그게 약간 매운 음식이고 이게 냄새가 호불호가 갈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는, 마치 관광버스 안에서 오징어 먹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이걸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다 금지식이 있어.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아니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세상에 별 사람들 다 있어.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그 종교들 이렇게 보면 소금 먹지 마라도 있어. 소금 먹지 마라. 우유 먹지 마라도 있고. 근데 우유 먹지 마라나 이런 거는 요즘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비건 중에서도 진짜 빡신 비건 하면 우유도 안 먹나 걔네? 뭐 그런 식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원칙들이 있는데 콩 먹지 마라 뭐.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그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으로서 수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쪽에서希腊 철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요 세 명. 세 명이 불교식으로 말하면 할아버지, 아들, 자식, 이제 손자지 이렇게. 그래서 스승과 제자, 사제간에 이렇게. 그래서希腊 철학에는 숫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떼거리로 나왔고 그 중에서 가장 대단한 사람 세 명. 세 명.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이希腊 철학을 몰라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봤을 법한 그 사람. 그 사람.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숫자는 그리스에서는 그게 남성에 붙이는 거예요. 남성에 붙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들어가면 무슨 스 이렇게 들어가면 남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뭐 플라톤이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플라톤이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이름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남자한테는 숫자를 붙이는 거고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딱 그거죠. 보통 한국 사람들의 이름은 세 글자인데 간혹 두 글자인 사람도 있고 간혹 네 글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쪽 영향이 굉장히 크게 지금도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인도 사실 불교하면 인도랑 관련되잖아요. 그런데 인도 책만 내면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인도 책을 몇 권을 냈었는데 인도 책이 잘 안 팔립니다. 이유는 인도가 거리적으로는 유럽보다 훨씬 가깝지만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성격을 가지고 있네. 네가 뭘 하든 나는 가만히 있겠다. 뭐 이런 아예 뭐 누가 시킨 거예요? 단합 대회 하고 왔나? 그렇게 해서 인도가 지리적으로는 유럽보다 훨씬 가깝지만 실질적으로는 심리적 거리라고 하거든요. 유럽보다 훨씬 멉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해서 네가 알고 있는 거 말해봐 이러면 겐지스강, 뭐 간디, 뭐 불교, 뭐 힌두교, 소숭배, 뭐 몇 가지 없어. 그리고 끝이야. 카레, 델리, 카레집이 델리가 많지. 인도 전문 음식점에 델리가 많지. 그런 거 안 가봤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외에는 뭐 별게 없어요, 사실. 이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유럽에 대해서 네가 얘기를 한번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해봐. 그러면 뭐 로마라든지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 뭐 콜로세움, 에펠탑, 뭐 루브르 박물관, 뭐 이게 벌써 개수들이 쫙 나오는 개수가 달라진다. 이게 유럽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훨씬 더 가깝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인도는 거의 남미 정도밖에 심리적인 비중으로 따지면 남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프리카보다는 좀 낫지. 아프리카 이러면 떠오르는 게 거의 없어요. 떠오르는 너 단어 한번 쭉 몇 개 뽑아봐 이러면 글쎄 뭐가 있을까? 우간다, 가나 초콜릿, 아니 뭐 그냥 던지는 거야. 그냥 던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면 그 안은 봉고가 있죠. 봉고. 가봉의 봉고 대통령인가 뭐 이래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금이 환영을 하고 간 사건이 있죠. 그래서 차 이름도 봉고가 됐죠. 이게 연식 있는 분들은 알아듣고 연식 없는 분들은 그때 박정희 정권이 약간 흔들리고 있었던 상황에서 그 나라가 우리를 약간 인정을 해주는 바람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환대를 해줬죠. 그래서 봉고차 있잖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스트락스 같은 거를 다 그냥 봉고차라고 부를 정도로 대명사격으로 마치 데일밴드 같은 거지. 데일밴드가 어떤 특정 메이커지만 실제로는 그냥 데일밴드라고 쓰듯이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그래서 유럽이라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이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가까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그 시대에 그러니까 2200년에서 2800년 사이에요. 그 시대에 누가 나오냐면 자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성격 좋을 것 같은 자 이러면 순자. 그래도 영부인도 하셨었잖아 예전에. 그리고 요즘은 별로 안 좋은데 옛날에는 좋았던 자 묵자. 묵자. 그 다음에 잘 놀 것 같은 이렇게 자유주의자 노자. 노자. 뭐 장자 맹자. 아니 다 들어봤잖아요 한 번씩.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누구냐? 공자, 맹자, 노자. 그 자자 들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성씨를 붙이는 거고 앞에다가 그러니까 공씨면 공을 붙이는 거고 뒤에다가 자는 큰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큰 선생님. 예전에는 성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성씨만 붙여도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씨가 같은 성씨가 두 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한비자 같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한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붙는 거죠. 한비 이렇게 헷갈리니까 한씨가 둘이 있으니까.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 뭘 해도 재미없는 표정으로 들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우리가 원래 성씨가 없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성씨가 다 없었어요. 진짜 특수한 사람들만 성씨가 있었어. 한국에서 아마 한국사에서 가장 성씨가 빨리 있었던 사람이 진흥왕일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것도 약간 불분명해. 그러다가 이제 김진흥 이렇게 해서 이제 진흥왕부터 시작된 걸로 대충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성씨가 없다가 나중에 성씨들을 막 붙이는 거거든요. 성씨를 붙이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성으로다가 다 붙어버렸어. 그래서 김이박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거지. 그리고 뭐 최씨나 정씨나 이런 몇 개 빼놓고는 그 다음에는 그냥 군소성씨야. 몇 명 없어. 맞잖아. 그렇게 가는 거고 성을 다 그렇게 붙였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전부 이렇게 찢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몇 개 덩어리 안으로 다 들어갔고 우리는 그리고 저쪽은 다 찢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성을 붙이는 게 아니고 성으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이름으로 구분이 됩니다. 사람이 이름이 구분이 되는 거고 유럽이나 미국은 성만 가지고 구분이 돼요. 오바마면 오바마, 트럼프면 트럼프, 바이든이면 바이든. 그게 성이잖아 성. 걔네 성만 부른다니까. 조 바이든이잖아. 그런데 그냥 바이든이라고 부르잖아. 맞잖아. 그래서 걔네는 성만 불러. 왜 성만 부르느냐? 성만 불러도 충분한 변별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김씨 이러면 어쩌라고가 되는 거예요. 누군데? 그 누구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얼마나 김씨가 많으면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맞잖아.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굉장히 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성이 없다가 성들을 만들어 갔는데 불과 얼마 전에 다 성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으로다가 다 큰 데로 다 때려 들어갔고 쟤네는 다 쪼개진 거예요. 흥미롭지 않아? 내가 얘기할 때도 조금 불안했어. 이게 좀 뭘 해도 잘 안 될 것 같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춘추 전국 시대에는 성으로 구분했구나. 얘네 지금 성으로. 그러니까 공자, 맹자, 공자는 공구거든요. 맹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 모르잖아. 여러분이 그냥 다 공자, 맹자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자는 큰 선생님, 그 성씨의 가장 큰 선생님, 대표성을 가지는 큰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 히랍에는 스자 들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에는 자자 들어가는 사람들, 백가쟁명이라고 떼거리들이 있는 거. 저쪽은 소피스트들, 철학자들 있는 거고. 그리고 똑같은 시대에 인도를 보면 인도에도 또 덕지 나오죠. 엄청나게 나오죠. 엄청나게. 다 같은 시대예요. 진짜 다 같은 시대. 조금 앞뒤로 차이도 있긴 한데 사실 요즘 같이 줌으로다가 회의하면 같이 회의도 되겠다 싶은 정도로 시대가 겹쳐. 이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도에도 363견이 있다, 뭐 62견의 견해가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학자, 종교가들, 종교인들.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결국 거기서 나중에 짱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 부처님하고 마하비라입니다. 부처님하고 마하비라. 부처님이 불교를 개창하신 거고, 마하비라라는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은 자이나교. 우리나라에는 자이나교가 잘 안 들어와가지고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자이나교 기업으로 들어와 있는 게 타타, 대우 상용차인가, 쌍용 상용차인가, 그게 타타 그룹이 인수를 했죠. 그 타타가 자이나교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내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종교가 있고 내수 종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수 종교는 뭐냐면 그 문화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유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그건 동아시아에만 있어. 유럽에 있냐? 유럽에 누가 유교 있냐? 없지. 그럼 인도에 있냐? 없지. 이렇게 되는 거. 지역 종교라고 하고 그냥 쉽게 말하면 내수 종교예요. 내수 종교. 자기네들끼리만. 그래서 인도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야 진짜 짜고 치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동시에 나왔을까라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막 교역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성을 작동시킨다는 건 뭐예요? 뭔가 그 배경에 사회적인 뭔가 큰 변화가 있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세상에 큰 변화들이 일어날 때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문화적인 게 한 단계 올라가 버리든지, 안 그러면 기후 환경 쪽으로 바뀌든지, 그러니까 민족의 대이동 뭐 이런 게 생겼어. 이러면 분명히 거기에는 기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가 안 되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지. 왜구가 범람할 때, 왜구가 한참 서댈 때, 그럴 때 뭐 어떤 사건이, 고려 말에 어떤 사건이 있어? 기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고 나오는 거거든. 아니 그러면 섬에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내륙이면 흉년이 들면 안쪽에서 땡겨오면 돼. 물자를 땡겨오면 돼. 돈이 더 들어서 그렇지. 근데 섬은 끝입니다. 그냥 생각해봐. 내가 제주도 사는데 야 이번에 농사가 날라갔네. 야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되나? 그래갖고 딱 계산을 해보니까 석 달 먹을 거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석 달 먹고 다 죽어? 아니죠. 석 달 안에 나가서 뭔가를 해봐야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뺏어 오든지 손가락 빨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후환경적, 뭐 훈족의 대이동, 뭐 게르만의 이동, 뭐 이런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기후를 보면 그런 기후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이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도 있지만 지금 흉년이죠. 흉년. 지금 잘 안 될 때죠. 곡식이 지금 잘 안 되죠.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가스값, 전기값만 오르는, 이런 원자재 값만 오르는 게 아니고 농작물도 잘 안 된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그러면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우리나라 정도는 경제력이 있으니까 좀 비싸더라도 사 먹지만 못 사 먹는 나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비싸지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요즘 같으면 굶거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전 같으면 치고 나가는 거죠. 거기 야 또 어떻게 좀, 그러니까 왜구들은 대장이 없었던 거야. 왜구가 만약에 대장이 한 명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게 다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징기스칸 같이 누가 한 명이 강력한 리더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왜구가 아니고 이제 엄청난 세력 집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그런 놈은 없었던 거지. 맨 그 고만고만한 놈밖에. 그러니까 왜구가 돼서 각계격파 당하고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뭔가가 있구나,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서 제일 큰 변화라고 하면 저는 스마트폰 당연히 듭니다.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시대를 테이프를 끊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 불과 그거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지 않아? 불과 한 10여 년 됐는데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그때 한 8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100만 원까지는 제 기억이 안 갔던 것 같은데 왜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면 그때 2G폰은 공짜 폰이었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특별하지 않으면 한 1, 20만 원 안에서 아니면 대부분은 다 공짜 폰이었었어. 그런데 그거를 80만 원에 팔아 먹었는데 지금 80만 원이면 그나마 그런가 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13년 전에 80만 원, 13년인가 14년 전에 80만 원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동의하지 않지? 반장님 나중에 쉴 때 교육 좀 시켜. 이게 동의 좀 하도록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봐. 이게 무슨 상가집 같아 분위기가. 그래서 그게 될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적인 판단이었지. 그리고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고 있다가 그때 핸드폰 제1기업이었던 핀란드의 노키아가 핀란드의 삼성 같은 기업인데 끝났죠. 1등 기업 끝났고 그때 2등 판매율을 가지고 있었던 게 삼성이고 삼성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갤럭시를 만들어서 지금 오고 있는 거고 3등이 LG 끝났죠. 아니 기업이 끝난 건 아니고 핸드폰 사업부는 끝났죠. 4위가 제가 알기로는 모토로라일 겁니다. 모토로라 끝났죠. 야 그게 시장 변화가 얼마나 컸으면 1등으로 올라가는 것도 어렵지만 저렇게 한 방에 가는 것도 어려워요. 전 세계적인 기업이 불과 한 방에 넘어간다? 야, 그 되게 어려운 것 같지 않아요? 그만큼 시장 변화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애플은 기업이 막 떡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누가 저한테 그러던데, 뭐 미래를 예측하고 어쩌고 그래서 내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그런 재주가 있으면 세상이 바뀌는 거지. 그게 쉽게 네가 할 수 있는 접근 영역이 아니다 내가 이랬거든.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 필요가 없고 삼성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희 회장님이 제일 잘한 게 반도체를 밀어붙인 거거든요. 그게 오늘날 삼성을 만들었잖아.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LG나 삼성이 그냥 뻑가뻑가한 회사였지 지금은 이렇게 놓으면 삼성 입장에서는 뭔 이게 옷다 갖다 비벼 이렇게 된다고. 코스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삼성인데 맞잖아. LG랑 같은 대등 기업이 아니잖아.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굳이 반도체 안 만들어도 돼. 그냥 삼성을 팔아가지고 그때 애플 주식 샀으면 반도체 이익 얻은 것만큼의 이익이 났어. 내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애플이 지금 그렇게 됐죠. 그때 전 세계 기업들은 애플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이렇게 됐죠. 아람코보다 애플이 주가가 높은 걸 저는 야 저게 되나? 아람코라는 기업 아세요? 아람코 모릅니까? 전 세계 엄청난 기업이에요. 아람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들어보셔서 그래. 그 주식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 그 빈살만 회사거든요.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유공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전체 석유 매장을 그 관리하는 회사가 아람코예요. 아람코.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만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잖아. 그거의 힘이 아람코라고. 이해가 됩니까? 애플한테 안 됩니다. 야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싶어. 그 정도로 애플이 대단한 회사예요. 그게 스마트폰 만들어서 일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세상을 얼마나 바꿨나를 생각해봐. 야 2-3살 먹은 애들한테도 울음을 그치게 하고 애를 앉혀서 조용히 있게 하려면 핸드폰을 틀어주는 시절이죠. 아니 맞잖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차나 이런 거를 제가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이런 걸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가면 애들은 중간에 계속 산만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애가 앉아 있는다고 앉아 있으면 그게 애가 아니지.
별짓을 다 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엄마가 귀찮으면 핸드폰을 꺼내서 세워줘. 그러면 애가 이렇게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바로 킵을 하면서 계속 갑니다. 야, 이거 이 어린애가 몇 초 보다가 딱 누르고 몇 초 보다가 얼마나 반복했으면, 야,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도 다 먹혔고, 그리고 코로나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코로나가 IMF보다 더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 코로나 전에는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컴퓨터 1세대예요 거의. 저보다 나이 많은데 컴퓨터를 쓴 사람들은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고, 제가 윈도우 전부터 쓰기 시작했다. 내가 도스 컴퓨터부터 쓰기 시작한 컴퓨터 거의 1세대가 저희 세대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컴퓨터 활용 능력이 당연히 없습니다. 컴퓨터보다는 주판이 편하다. 주판이 컴퓨터 아니냐?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의 컴퓨터는 주판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분들이 끝까지 컴퓨터 쪽에 익숙하지 않았어. 인터넷 세상으로 안 들어왔다고.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게 어딨냐? 안 들어오면 못 살아. 이 상황이 된 거야. 그전에는 인터넷으로 물건 사려면 물건을 좀 그런 건 보고 사야지, 이렇게 했었어.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제가 뭐라고 보살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두부 한 모도 다 배달이 돼요, 이렇게 말하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이렇게. 야, 진짜 내가 진짜 그게, 야, 진짜 이렇게 억울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 왜? 아니, 사실을 얘기해 주는데 어디다 구라를 치냐,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몇 년 지났잖아, 한 2, 3년 지났잖아요. 두부 한 모도 배달이 돼요 라고 말했을 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뀐 거잖아. 설마 두부 배달되는 거 모르는 건 아니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도 그런 게 배달이 됐었어요, 사실은. 근데 어른들은 그런 쪽에 못 들어왔었던 거지. 근데 지금은 다 들어온 상황이 돼버렸지. 그래서 인터넷 힘이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4차 산업을 코로나 때문에 제 생각에는 10년 이상 앞당겼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인터넷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못 들어오고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팩스나 보내고 있었을 분들이 인터넷 안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그래서 세상이 지형을 바꿨지. 진짜 그 스마트폰 자체가 지형을 바꿨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큰 변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과거로 넘어가면 화약의 발견, 나침판의 발견, 이런 것도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무형적 발견으로 인류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거, 영의 발견. 기원전후에 있었던 영의 발견. 영의 발견. 야, 영은 진짜 어떻게 생각을 해냈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니까 영을 쉽게 생각하지, 자기 값은 없는데 다른 것과 붙었을 때 작용값만 존재해, 영이. 그러니까 자기 것만 있을 때는 영이 100개가 있어도 영이야. 그런데 숫자하고 붙기만 하면 이게 쭉쭉쭉쭉 늘어나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공사상이거든. 공사상이 나올 때 영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 겁니다, 패키지로. 그래서 공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실체는 없고 작용만 있다. 이게 영도 딱 그런 거예요. 자기 실체는 없어. 그래서 진짜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 굉장히 추상적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냥 인류가 영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진짜 몇천 년 동안 머리 굴려도 영 생각해낼 수가 없다니까.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만든 거, 이거는 게임도 안 돼요. 영 개념을 생각해내는 게 훨씬 어려운 개념입니다, 여러분. 불의 발견, 이런 거 비교도 안 돼요. 불은 자연적으로도 있으니까, 낙뢰에 의해서 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나무들이 비벼져 가지고 그 자연 발화에 의한 산불 같은 거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나뭇가지들이 서로 비벼 가지고 지들이 불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 발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불을 잘 못 피워서 그런 거지,
저거 하면 돼. 이렇게 채집해다가 안 꺼지게 잘 쓰면 버티면 돼. 물론 뭐 저는 불 피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는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보면서 내가 느꼈거든. 와, 이게 우리 어렸을 때 그냥 만화책으로 볼 때는 이게 불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거의 거짓말에 가깝던데, 그죠? 그 정글의 법칙을 보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게 체력이 보통 체력인 사람들이 아니거든. 아니 그러니까 뭐 진짜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보다는 체력이 더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그런 데 가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제일 힘쓴다는 사람이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안 되지. 안 되지. 난 그때 추성훈이 불 못 피우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 야, 추성훈 정도면 금방 피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걔 그거 했잖아, 나무로 이거 밀더라. 이거 미는 거, 이거 밀어서 마찰열로 불 내는 건데, 야, 이종격투기 선수가 불을 못 피우네. 그러면 저거 배웠던 게 다 구라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론 뭐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뭐 베어 그릴스 뭐 이런 거 그런 채널에 나오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채널들에 나오는 애들 보면 걔네는 불 피우는 거 그냥 껌이던데, 그냥 쑥쑥 하면 다 돼. 마법같이 돼. 근데 일반인은 추성훈도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거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불 쓰다 보면 뭐 녹으니까 공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도 있고 뭐 철을 발견해낼 수도 있고, 아니 그거는 연결이 되잖아. 공은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영에 대한. 그리고 수학적 영이 없었다면 현대 문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나는 현대 문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철하고 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철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고층 건물이나 이런 게 뭐 유지가 될까? 아니 그 정도 견뎌낼 수 있는 강도가 없잖아.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철은, 야, 희한하지. 철보다 비싼 거 되게 많잖아. 철이 되게 쌉니다, 여러분. 철이 싼지 어떻게 아냐면 핫팩 사보면 알아. 핫팩이 몇백 원밖에 안 하거든. 싸게 사면 한 200원, 비싸게 사면 한 500원. 이제 바가지 쓰고 사면 1,000원 이렇거든요, 핫팩이. 사봐. 그 핫팩이 뭐냐면 그 안에 쇳가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녹슬면서 산화열을 방출해서 핫팩이 되는 거야.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찢어보면 나중에 까맣게 돼. 다 녹슬어가지고 까맣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재밌는 거라고 이제 말도 못하겠다. 하도 재미없어 하니까. 핫팩을 빨리 따뜻하게 하는 방법 가르쳐 줄까? 불면 돼. 불어. 입으로 불어. 핫팩을 불어. 그러니까 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핫팩을 하면 흔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흔드는 게 아니고 핫팩을 대놓고 불어. 그러면 엄청나게 따뜻해져요. 빨리 따뜻해져. 빨리. 그러니까 밖에서 부는 게 아니고 입에다 대고 부르라고. 그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게. 왜? 산화가 돼야 되니까. 산화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밖에 공기를 집어 넣어주면 산화 속도가 빨라진다고. 뭘 얘기해도 야, 이거 큰일 났네. 한 학기 동안 이거 어떻게 가지? 나 앞날이 깝깝하네. 그래서 근데 이 철이라는 게 굉장히, 철보다 비싼 금속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철보다 대부분 다 비쌀걸? 구리도 철보다 비싸지 않을까? 뭐 니켈 우리가 쓰는 거 다 그렇지 않을까? 알루미늄도 철보다 비쌀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해봐도. 금, 은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비싼 거고. 근데 왜 금이 비싼가 생각해 보셨어요? 왜 금이 비쌀까? 희소성 때문에 비싸겠죠, 그죠? 사실은 그렇게 크게 쓸모도 없는데 희소성을 가졌거든, 얘가. 근데 금 많은 데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금 많은 데를 내가 알거든. 여러분 원하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 금 많은 데가 어디냐면 지구 중심 쪽에 많이 있어요. 지구가 만들어질 때 무거운 거는 다 가라앉았거든요, 중앙 쪽으로.
그래서 무거운 그러니까 지금같이 딱딱해진 상황이 아니고 애가 몰랑몰랑할 때, 몰랑몰랑할 때 마치 그 커피 믹스를 물에다가 탔는데 잘 안 저으면 설탕이 밑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이게 다 무거운 거는 다 가운데로 가라앉았어. 그리고 흙이나 먼지같이 이렇게 가벼운 애들이 밖으로 밀려난 거죠. 그 상태로 굳은 거야. 그래서 지구 안쪽으로만 들어갈 수 있으면 금이 겁나 많다는 거거든. 들어가서 캘 수가 없어서 문제지. 근데 한 가지 의문은 모든 금속은 그래서 지표면에 별로 없는 겁니다. 금속은 무거우니까 상대적으로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쇠는 산화되면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화된 걸 환원시키면 그러면 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에도 쇠가 많은 겁니다. 쇠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얘는 가볍게 바뀔 수 있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쓰기가 좋았던 거죠. 만약에 쇠가 금만큼의 지표면에 또 금만큼밖에 매장량이 없었으면 인류 문명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나무로 도대체 얼마나 건축이나 이런 거를 대단한 걸 할 수 있었겠어? 끼케야 황룡사 구축 목탑이지. 아니 그렇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철의 발견 이런 것들 다 중요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그런 발견들이 무언가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세상이 바뀌기 시작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해. 그리고 그렇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할 때 그걸 시대적 요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적 요청. 지금도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깨질 때 인공지능이 이제는 사람은 인공지능한테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확 다가온 사건이에요. 그게 바둑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래도 인간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인공지능이 머리가 좋아봐야 얼마나 하겠어 라고 했는데 그 알파고가 터지면서 이게 이제는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려주고 글씨도, 챗 GTP 이런 거 요즘 얼마 전에도 떴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처님 오신 날 법문을 하나 만들어줘 이러면 만들어주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아니 저기 월정사도 저기 강릉에 금천유치원이 있는데 이번에 1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만드는데 거기에 서문을 하나 써달래, 인사말을 써달래.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챗 GTP로 하면 안 될까? 나 귀찮은데? 내가 이랬거든. 그랬더니 그 답이 뭔지 알아? 그 스님이 뭐라고 문자가 왔는지 알아? 안 그래도 해봤어요. 어떻게 나오는가 싶어서. 근데 얼마 전에 미술에서 1등을 했는데, 미술대회에서 1등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그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그린 거를 1등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의 논점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인간 그림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설계를 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고, 이제 예술이나 창작의 영역이라는 거는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거든. 그거는 이제 뭐랄까 창의성이잖아. 암기면, 제가 늘상 비판하는 거 있잖아. 남방불교에서 무슨 니까야를 다 외워요. 초기경전을 다 외워요. 우리 지금은 암경인데 암경을 다 외워요. 어떤 스님들이 그런 스님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삼장법사라고 한다는 운동만 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걸 뭐하러 수십 년 걸쳐서 외워? 어차피 스마트폰 안에 다 있는데.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그걸 외워서 뭐 할 거야? 이 바보들아. 그 외우는 노력할 시간에 다른 거 발전적인 거래. 우리는 그렇게 비판하거든요. 그 발전적인 게 뭐냐? 그 내용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서 새로운 얘기들을 해내라는 거지. 근데 그 새로운 얘기까지도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아함경에서 부처님께서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뽑아줘. 그럼 뽑아주는 거야. 쭉쭉쭉쭉쭉 나오는 거야. 이러한 것의 특징이 뭐야? 이러면 얘가 특징을 잡어. 야이씨, 이제 빨리 죽어야 돼. 우리도 얼마 안 남았어. 이게 얼마 안 남았어. 몰라, 내가 음식도 내가 되고 싶다. 음식도 3D 프린터로 해가지고
딱 기본 설비들 딱 그 음식 세트 갖춰놓고 미슐랭 요리사가 만드는 것처럼 스테이크를 만들어 줘. 그래서 어떠한 소스가 돼서 어떤 맛이 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인공지능이 딱 판단을 해가지고 3D 프린터로 이렇게 해서 탁 내줄 수 있는.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이게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 얼마 안 남았어. 지금. 그리고 그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지금. 왜? 돈이 되거든. 그쪽은 돈이 되거든. 그래서 지금 그런 정도까지 왔어요. 근데 거기에 왔는 거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에 아까 그 배경으로서의 뭐 철도 있고 뭐 그다음에 불의 발견도 있고 뭐 어쩌고 뭐 영의 발견도 있고 별게 다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스마트폰이 있는 거지. 스마트폰이 제가 그런 얘기를 논문에서 썼었거든요. 집안에 있는 짭다리한 것들은 전부 집이 나를 묶어버릴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집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갈 겁니다. 모든 가전이나 이런 것들이 집으로 묶여 있을 겁니다. 집으로. 그러니까 집, 차, 스마트폰 세 개로 묶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온도가 덥네 이러면 지가 알아서 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몇 시에 테레비 이러면 테레비가 나오는 거고 이제 곧 지금 벌써 연결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같은 거 사시면 뭐 갤럭시를 샀는데 삼성 거랑 있어. 그러면 걔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연결하실래요? 자꾸 이렇게 뜬다고. 너 연결할래? 이제 좀 있으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집이 한 세트로 묶이는 거고 차가 한 세트로 묶입니다. 차가 한 세트로 묶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이 한 세트로 묶어.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하나는 잡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기 이런 거는 뭐 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저런 LG나 그래서 그런 데가 주가가 안 올라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그거를 만들어낸 거지. 그리고 그 덕분에 그런 엄청난 혁명적인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시발이 스마트폰이니까. 그래서 애플 주가가 저렇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세계들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려는 거는 지금 이 세계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2200년 전에서 2800년 전에 있었던 그 왜 전 세계의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떼거리로 동시에 나타났는지, 그 배경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 그 얘기를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